이게 좋은 방향인지 안 좋은 방향인지는 아직은 제가 좋은 방향이죠. 잘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좋은 방향이에요. 왜? 안전운임제 자체는 좋은 겁니다. 난 별로. 안녕하십니까, 운송어 멘토 박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알맨 팀장 이형건입니다. 네, 너무나도 오랜만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오시는 고객분들을, 이 상담자분들을 대상으로 좀 더 객관화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자료들을 또 토대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제가 하루 종일 좀 매달려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저도 이제 상담을 할 때 좀 뭉뚱그려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 더 네. 자세하게 지금 쪼개느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그리고 또 연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연말 이제 신년 맞이 해갖고 자료에 좀 변환점이나 이런 것들 개선점 맞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사무실이 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이제 계약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나가서 일을 봐야 되니까 맞아요. 네. 최대한 시각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 네.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은 이제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이 초보자분들도 너무나도 쉽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어쨌든 못 찍는 와중에 저희가 또 원청사 측에서 요청이 있었던 그런 자리들을 하나하나씩 영상을 짧게 지금 올리고 있는데 네. 예전보다 확실히 이제 구독자 수가 조금 늘어나면서 조회수도 약간 동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처음에 관심이 있었던 톤수가 나오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 문의해주시고 하는 것들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또 이 저희 회사 내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연말 버프, 연초 버프라고 하는데. 네. 이제 일을 새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새로운 일을 생각을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문의량이 또 많아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또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넘버 3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넘버 시세 먼저 하겠지만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달 최근 1개월 동안 뭐 특별한 뉴스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안전운임제 관련돼서 이제 워낙에 많은 현장 속에서 지금 파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과 어떤 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양측의 의견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먼저 넘버 시세부터 시작하시죠. 일단 넘버 시세는 거의 그 동결에 가깝다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몇 개월째네요. 지금 계속 이제 꾸준히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이게 그 코로나 이전 이후 해갖고 한번 쭉 꺾였다가 또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좀 이렇게 안정화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시세는 지난달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 같은 경우에는 뭐 500에서 한 550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여기서 또 보험 요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보험 요율에 이 원래는 사람이 바뀌면은 그 사람에게 새로 이제 그 보험 요율을 다르게 적용시켜줬는데 지금 그 번호판에 따라서 보험 요율이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뭐 보험 요율이 뭐 낮은 경우에는 번호판이 좀 더 비싸고 그리고 보험 요율이 좀 높은 경우에는 이제 번호판 가격이 좀 더 저렴하고 네. 이런 경우는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언제나 이제 그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은 기준점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뭐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참고 사항으로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00에서 550 정도 그리고 이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용달 번호판은 2,800에서 2,900선에 이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개별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100에서 3,200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번 달은 또 이제 제가 이 안전운임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이 자료를 찾아보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정리하다 보니까 브랜드 뉴스 같은 경우 내년으로 이원시키는 게 낫겠다 싶고 그 다음에 원래 이번 달 넘버 3를 이제 이 팀장이 처음에 아이디어 꺼내기를 이 최근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계속 넘버 3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면서 있었던 좀 가장 큰 에피소드들 굵직한 이슈들 다뤄보자 했는데 그거는 라이브를 통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때 하나하나 어차피 얘기하면서 주제가 막 쏟아지니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원래 이제 화물업에서 뭐 이렇게 각가지 뉴스가 나오지만 올 한 해가 굉장히 좀 버라이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 12월 달이 뉴스가 좀 없어 보이기도 하겠지만 이 전까지 굉장히 크고 작은 이제 이슈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제가 이전에 넘버3를 계속 진행할 때 대본을 써가면서 하잖아요. 내용이 워낙에 많으니까. 근데 그 대본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영상을 다 봐야 됩니다. 몇 시간 동안 걸려서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말한 걸 제가 보고 있는 그런 또 해괴한 일이 또 벌어지겠죠. 조회수 많이 올라가고 좋네요. 네, 좋네요. 어쨌든 시작해 볼게요. 일단 안전운임제 굉장히 할 이야기들이 많은데 거기에 따라 또 수반되는 이야기도 많고 여기에 어쩌면은 약간은 좀 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해 보려고 했습니다. 네, 너무 주관적인 것들이 들어가면 별로 좋지 않은 시선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걸 쓰면서도 느끼는 게 일반 업체들 유튜브 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데서는 절대 다루지 않을 만한 내용이겠구나. 그렇죠. 예, 그럴 수가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첫 번째 시작해 볼게요. 제가 5가지 정도로 좀 압축을 해봤어요. 주제 자체를. 네. 첫 번째 안전운임제 도대체 이게 뭐길래 난리가 났을까 이겁니다. 일단 화물자동차의 그 안전운임제란 과로, 과속, 과적, 그러니까는 3과라고 해요. 이거를 또 운행을 방지하는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운임을 결정을 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네. 좋습니다. 네. 안전운임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운송 원가가 있어요. 네. 아세요? 네. 예, 여기다가 인건비를 포함을 해가지고 책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네. 매년 10월 말에 이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안전운임을 공표하면서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내게 되는 부분을 했습니다. 네. 요게 안전운임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시멘트 그리고 컨테이너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다들 알고 계신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이제 홈페이지 직접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네. 시멘트 컨테이너를 제외하고 철강제랑 그리고 일반 화물차까지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저도 놀랐어요. 근데 적용을 안 시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반 개념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나는 법안이 통과될 때 되담한 듯한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이게 그 물건을 만들다가 중간에 그냥 출고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지. 인형을 만드는데 팔이 없는 거야. 제 트럭으로 따지면은 바퀴가 원래 그 뒷바퀴에 두 짝씩 달려 있어야 되는데 한 짝씩만 달리고 출고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일반 화물차도 원래 포함이 돼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 이제 매년마다 물가, 그러니까 기름값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요것을 볼 때 안전운임제가 과연 효과를 거두었을까? 그 동안에 효과를 거두었어요. 그러니까는 화물차주분들 같은 경우에서, 그러니까 화물연대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과적, 과속, 과로를 강요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수치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안전운임연구단에 따르면 화물차주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적 경험 비율은 11% 정도, 그리고 졸음운전 같은 경우는 한 21.8% 정도를 감소했다고 수치상으로 밝혔어요. 근데 400명 정도니까 사실상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네.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안전운임제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네. 예, 안전운임제 신고센터가 있는데 이 신고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또 튀어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안전운임제를 지키지 못하는 화주나 이 운송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받게 되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화물연대에 따르면 신고 건수가 총 1,407건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전화해 보려고 아까 전화를 녹음을 어디 좀 따볼까 하고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현 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내가 이런 부당한 부분을 좀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신고센터에서는 그러면은 그 회사가 어디냐, 뭐 사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냐, 전화번호는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그 회사에 이 사람의 개인 정보가 들어가는 거지. 왜냐면 그 사람의 운송 내역서를 받아봐야 되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신고가 들어왔는데 전체 차주 내역서도 다 주세요라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변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또 단점을, 약점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신고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고센터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냥 나중에 안전운임제를 통째로 한 번 더 제 생각을 얘기를 할게요. 뭔 소리지? 싫어요. 중간 중간에 해야지.
숨이 딸려서 안 되겠어. 또 혼자서 뭐 물어보지도 그래요? 않고 혼자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길래 그래서 알겠습니다. 잘하시는구나. 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그럼 현재 지금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통 한 11월 20일 이후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었거든요. 총파업이. 네.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라고 보시면 이게 일몰제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예전에도 이제 그 넘버3에서 한번 다루긴 했었지만 2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23년 이후 그러니까는 22년 12월 31일 이후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2년 3월까지 법이 개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얼마 남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바로 차주분들께서 들고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 22년 3월까지 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안전운임제를 제가 총괄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안전운임제라는 것은 2020년 1월부터 시작한 어떻게 보면은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이고 여기에 이제 좀 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안전운임제를 지금 2년 동안 겪는 걸 사실 저희가 이제 뭐 믹서나 그다음에 트레일러랑 직접적인 접촉 관계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로 했던 것들은 탑차, 윙바디, 그다음에 이제 뭐 일반 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아까도 뭐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안전운임제 적용을 받는 차 대수는 지금 한 대략적으로 43만 대 중에서 한 2만 5천 대, 6천 대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점차 확대를 해 나가겠다라고 한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통기한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다 끝났으니까 이 내년도에 끝나는 시점인데 여기서 이제 그 차주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주는 네. 뭐 화주나 원청사 여기하고의 이제 좀 대립이 눈에 보이기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근 2년 동안. 왜냐하면은 화주랑 원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는 싼 가격에 화물을 운송하고 싶어 하죠. 네. 근데 차주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 한번 움직일 때 비싼 돈 받고 싶어 합니다. 이 중간점을 잘 찾아야 되는데 사실상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은 시장 경제가 무너지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화주나 원청사가 짐을 안 준다. 네. 그러면은 차주분들이 배가 고픈 거죠. 근데 차주분들이 일을 안 한다. 그러면은 화주랑 원청사랑 움직일 수 있는 일이 그 차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공생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자꾸 한쪽이 뭐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꾸 안 좋은 쪽으로 현상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뭐 거기다가 이제 지입 사기꾼들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정말 뭐 안 좋은 상황들도 많이 생기고 이런 악재들이 많이 겹쳤었잖아요.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다 보니까 이제 그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서 이제 클레임을 건 거죠.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거나 할 때도 담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이 물건을 사고 싶은데 저 물건 가진 사람들끼리 이 금액의 액수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시장 경제에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금지를 해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정부에서 이걸 좀 지켜보고 있는데 차주분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청사랑 화주랑 싸움이 나면은 당연히 안 좋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방어선 이런 것처럼 이제 세워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아직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안전운임제가 좋다라고 할 수도 없고 안 좋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 쪽 지금 3년 동안 시행해 봤는데 지금 어쨌든 결과로 보면은 사고율이나 이런 것들은 낮아졌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화물차 계속 뭐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계속 뭐 신경을 쓰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이런 쪽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방향인지 안 좋은 방향인지는 아직은 제가 좋은 방향이죠. 잘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좋은 방향이에요. 왜? 안전운임제 자체는 좋은 겁니다. 난 별로. 별로라고 하셨어요? 아니. 네. 아니 안전운임제는 네. 해야 돼.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아직 그 빠져나갈 구멍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 말뜻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운임제가 별로라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총파업 과정에서 네. 이 연대에서 요구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거를 제가 한번 봤고 네. 거기에 따른 제 생각들 그리고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것들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 현재 가장 큰 부분으로는 어쨌든 일몰제 폐지를 가장 크게 요구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외에도 안전운임 전차종 전 품목의 확대랑 그리고 이제 산재보험 네. 그리고
지입제 폐지 그리고 운송료 인상 그리고 노동 기본권 보장 등이 최대 많은 요구 사항입니다. 네. 근데 제가 또 어쨌든 이 지입이라는 이 화물이라는 일을 하기 전에 요즘 말로는 이제 잡메이저나 헤드헌터 같은 이제 그 농업 계열의 일을 좀 했었는데 네. 제가 이거 좀 제 생각에 좀 곁들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요구하는 사항들 중에서 나머지 그러니까는 뭐 안전운임 전 차종 뭐 전 품목 이런 것들을 다 적용을 시키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운송료 인상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총 세 가지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노동 기본권을 좀 챙겨달라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걸 관련해서 이제 공인 노무사분들 글도 이제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노동관계법령이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법원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근로자의 범위 자체를 좀 한정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종속 노동을 하는 자만이 법적 기준에 부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차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를 내고 본인들이 이제 그 해당 운임료를 받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이 노동근로자랑은 좀 다른 개념을 애초에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떤 이 근로계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업자와의 어떤 기본적인 계약 그러니까 단순한 뭐 그중에서도 그냥 말뿐인 계약들도 있고 실제 계약서를 쓰기도 하지만 협력 관계가 가장 크게 보이는 계약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노동자의 정의 자체에 들어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운임료를 좀 못 받았다라거나 아니면 좀 늦게 지급을 받았다라거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항의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다툴 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동 기본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애초에 이거를 노동 기본권을 보장을 해달라라고 하게 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첫 번째로는 이게 근로계약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법조 자체에서 노동 근로자의 기준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그 지입, 화물 쪽에서의 개념 자체가 아니라 그 더 윗단계의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랑 그리고 인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입제 폐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지입제 폐지 제가 아까 영상 시작할 때 이걸 다루는 업체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지입제 폐지, 지입제가 폐지가 되면 사실 지하면이 필요가 없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분양업체가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다루지 않지만 저희는 한번 다뤄볼 거예요. 왜? 우리는 다른 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입 잘 아시겠지만 지입제 유지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대한민국과 대만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EU 그러니까 유럽 연합 쪽에 가 보시면은 애초에 운송사가 화물차를 구입을 해서 이 기사를 두고 이제 그 운송을 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 그거는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지입제를 만들고 했는데 없어졌어요. 이거 예전에 얘기했던 거. 네, 맞아요. 없어졌어요. 어쨌든 그랬었는데 일본도 없어진 지 오래인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이랑 대만만 좀 오래 남아 있습니다. 이게 나름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약간 좀 역사적인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지입제라는 거 자체를 간단하게 보면은 지입차주가 소유하고 있는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어쨌든 지입회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1990년대 그러니까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가장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어쨌든 모든 대형 운송사 자체가 지입제가 아니라 직영 차량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직영 차량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국가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던 때가 있었죠. 네. 예, 그때가 어려워지면서 운송 부분 자체가 적자가 굉장히 모든 회사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때 이제 그 대형 운송사들이 이제 명퇴금이다, 불화금이다, 위로금이다라는 걸 말을 하면서 차주분들을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차주가 아니라 기사분들이죠. 그리고 이 위수탁 차량을 그때부터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일반 기사분들이 나가면서 물량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수탁 차량을 타고 있던 차주분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예, 하면서 일이 막 증가가 된 거죠. 그때 당시에 매출 평균적으로 이 위수탁 차량의 현재 지입 차주분들 같은 경우가 매출이 한 1,200에서 1,300. 그때 당시면 굉장히 큰 돈이란 말이에요. 엄청 큰 돈이에요. 그래서 48개월 잡고 할부를 뽑은 차량들 기름값이나 이런 거 할부 다 빼도 600에서 700만 원이 남아 돌았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이 원청사 대표님들이 아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약간 좀 좋은 그림이 나왔어요. 1990년대 당시에는.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 이후에 물량이 급격하게 줄고 그리고 운임이 유지되고 아니면 하락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입제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만약 이게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득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실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실까요? 이거는 되게 조심해서 다뤄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데, 네네. 일단은 지입자가 폐지가 됐다. 그러면은 지금 그 차 뽑고 사업자를 내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일단 그 거치부터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 지입제 폐지라는 걸 보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기사로 들어가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득이 되는 점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기존에 이 차량 할부를 아직 덜 갚고 아니면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거지로 다 그렇게 직고용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량이라는 것도 회사가 뽑게 되겠죠. 그렇죠. 중고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될 거고 실제 차주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을 분명히 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가격이 분명히 더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위수탁 차량을 가지고 있는 차주분들이 과연 이득이라는 걸 볼 수가 있을까? 라는 부분을 보면은 지금 돈을 써버린 사람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물류 시장 자체가 이렇게 지금 안정화라기보다는 이렇게 그 관리적으로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제도 자체를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예를 들어 앞으로는 이제 화물 사업자를 더 이상 내주지 않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점점 이제 위스타 계약이라는 게 생기지 않을 거고 전부 다 이제 운송사에서 직고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겁니다. 무조건 발생. 그러니까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실이 되면 실이 되지 득될 상황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네. 지금 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무턱대고 바꿔버리면은 이 피해들은 전부 다 이제 그 화물을 애용하고 있는 국민들이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입제 폐지 물론 이 다음 세대 아니면 이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상대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사기라는 것도 많이 없어질 것이고 다만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전에 이 지입을 시작하면서 나는 무조건 인생 역전을 노릴 거야. 난 빚이 좀 많거나 아니면 부양이 돼야 될 가족이 많기 때문에 난 화물차를 살 수밖에 없어라고 하면 지입제가 폐지가 되면은 어느 정도 위수탁 차량을 제외하고 나서는 회사 소속의 차량을 쓰게 되면 어쨌든 급여를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에 따라서 당연히 급여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일을 잘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급여보다는 훨씬 못 미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근로자랑 그의 가족을 생활 자체를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그 보험료 자체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 4대 보험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는 근로자랑 이 사업자랑 5대5를 내게 되는데 그런 임의의 관계가 아니라 원래 개념 자체로 보게 되면은 사업주가 다 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산재보험 당연히 하면 좋죠. 근데 이 자체가 도입이 된 게 1964년, 그러니까 꽤 오래됐어요. 오래되었음에도 약간 좀 유심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어쨌든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급여라는 게 책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번마다 운임료를 받게 되는 걸 기준으로 하면 이분이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하는 날도 있을 거고, 매월 자체의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산재보험 자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사업주가 돈을 얼마나 더 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입제 폐지랑 당연히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노동 기본권이랑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 너무 강조만 무조건 해달라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너 회사 차를 사가지고 뽑아 라고 하는 거랑 다름이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운임료를 보장받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약간 좀 다른 시각으로도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이제 운임을 위해서 싸움을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굉장히 들었어요. 똑똑하신 분들 많고 예, 물론 잘 하고 계시는데 그냥 단순히 이제 그 소기업에 속해져 있는 저희 입장으로서 그냥 보고 있는 제3자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좀 약간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면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그런 판례들을 좀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는데 적용을 받을 수는 있어. 이 지입 차주분들이. 근데 받을 수는 있는데 왜냐면 이 약간 좀 요것들이랑 유사한 게 신문배달부 그리고 대리운전기사 네. 그리고 도급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그 반려가 된다라거나 아니면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면은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간이랑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을 정도로. 근데 물론 이게 사고가 뭔가 크게 나거나 그러면 받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소모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다 총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5번째. 네. 그렇다면 이제 화주나 원청 사이는 불만이 없을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화주의 생각은 이 차주분들의 생각과 전혀 반대의 방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전운임제 폐지를 좀 원하는 입장인데 맞아요. 안전운임제 자체로 이제 전체적인 운임이 오르긴 했어요. 네. 오르긴 했는데 이 화주의 부담 자체가 좀 많이 됩니다. 물류비 자체가 올라가 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야기하는 것들은 안전운임제에 관련해서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화주보다 아니면 원청사보다 화물차주분들이 굉장히 구성원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싫다라는 게 의견이에요. 어쨌든 준비한 자료는 여기 끝인데 제가 이거를 총 정리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차주분들 입장에선 당연히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떤 게 지금 단점이고 잘 안 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을 조금 바꿔보니까 차주분들은 지금 업체에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업체는 싫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제가 괜히 1990년대까지 이야기를 끌고 온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반 정도로 직영차주가 있고 위수탁 차량이 있고 이러면은 뭐 균형 어느 정도 맞췄겠죠. 근데 이게 국가 경제가 한번 위기가 오면서 위수탁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이제 오르기 시작했고 숫자 자체가 그게 이제 고착화가 돼버리는 거야. 업체 입장에서는 차를 손볼 필요도 없고 갈아야 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지. 거기에 물류비도 어느 정도 이제 본인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와중에 이제 기업들은 살아나기 시작한 거고 차주분들은 계속 이제 하락 곡선을 보이게 되는 건데 지금 와서 양보해 달라? 그럼 당연히 화주 입장에서 안 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돈을 벌었다라고 해서 그 옛날 건물 그대로 옛날 인원 그대로 있을 거는 아니란 말이지. 그만큼 광고비도 썼을 거고 아니면 기업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 사업 분야도 발전을 시켰을 거고 거기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이 직원으로 뽑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또 유지되어야 되는 비용이 있을 거고 이후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기업에선 더 이상 물류비를 내줄 수가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바라는 것들이 차주분들이 이제 이 기업에다가 원한다라기보다는 노동 기본권이라거나 지입제 폐지라거나 산재보험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물론 산재 같은 경우에 기업에서 하는 거지만 기업에서 다룰 만한 주제는 아닙니다. 네, 사실. 그래서 파업도 파업이지만 이거는 좀 이제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되고 나라가 좀 국가 자체가 좀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아직도 근데 제가 찾아보고 뉴스 기사를 보면서 이 국가 자체가 이제 어쨌든 약간 좀 정치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 최근 대통령들이 모두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사실. 표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치 표가 되지가 않아. 그렇게 몇십만이지만 그게 사실 그냥 경기도 시안하면 거의 땡치는 인구수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그렇게 가지지 않고 뭐 이 정도만 해주면 되겠지. 아니면 그냥 대충 그냥 사인만 하고 끝내버리는 식으로 진행 과정이 여태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개판이 나는 거죠, 사실. 사실 저는 윗사람들한테 좀 불만인 게 이거 부분에 있어갖고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맨날 지금 그 고위 공직자들이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물가 안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가 안정을 제대로 못 해갖고 지금 뭐 사람들이 뭐 반발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물가 안정이랑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물류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이거는 일반 화물연대 파업이라 해갖고 일반 대기업에서 그냥 뭐 모 기업에서 파업하는 것처럼 그냥 사측 노측 나눠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 그 화물차 주분들은 언제든 이제 복지를 신경 쓸 거고 그렇죠. 기업들은 어떻게든 금액을 낮추려고 할 겁니다. 자기네들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근데 이 두 그룹에서 좀 싸움이 일어나고 금액적인 부분에서 발발이 일어나고 만약에 금액을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피해자가 물론 이제 차주분이 될 수도 있고 기업도 될 수가 있지만 최종 피해자는 그 화물을 받는 소비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 돈을 올리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소비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본인들도 어쨌든 남아야 되잖아요. 기업이 뭐 그냥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화물 차주분들도 내가 그 먹고 살려고 운전을 하는 거지
내가 그냥 뭐 할 일 없어서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금액이 발생이 되면 그건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가고 그럼 당연히 소비자는 그 금액이 올라간 만큼 물가가 당연히 높아졌다고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이제 뭐 정치권을 당연히 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치권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물류업 쪽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뭐 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 뭐 그러니까 개정안 올라오는 거 보면 솔직히 기가 찹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뭐 기름값 따져갖고 하는 건데 이 기름값은 매월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매월마다 이걸 신경 써갖고 매월마다 이제 화물 안전운임제 어떻게 적용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또 그 저것도 있었죠. 과태료 그 처분 신청을 했을 때 처분 못 받은 네. 처분 받은 게 아직 한 건도 없죠. 일단 보고서엔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갖고 신경을 쓰고 좀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관련된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선이나 이런 준비 과정들을 보게 되면 시장 찾아가지. 시장 가서 꼭 그렇게 뭘 주워 처먹어 봐.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그렇게 먹어가면서 뭐 시장에 뭘 괜찮으시죠?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 이렇게 판매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신경을 쓰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리고 기업도 가요. 공장에 가가지고 노동 근로지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 근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모두 다 만들고 있고 하는 것들이 운송이 돼야지 시작이 된다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애초에 기본 지식조차 없으니까 신경을 안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정치에 얘기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네. 총체적인 난국이 아닌가. 그러니까는 분명히 양쪽이 다 살 수 있는 방안은 기업체가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차주분들이 쥐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어느 정도의 보조가 들어가던가 하다못해 받아야 되는 세금적인 측면을 줄이더라도 나는 돈이 남아 돌 거라고 봐죠. 충분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거래를 하면서 물류가 굉장히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렇지. 세금이나 세금, 부가세는 일단 나라에서 정리를 하잖아요. 그 부분들이 있어갖고 다 떼쳐먹으면서 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윗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서울에서 부산 갈 때 톨비 얼마 나오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 궁금해요. 없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하이패스로 하는 거 아니오라고 하겠지. 축당 네, 답답하죠. 아마 여기에 동감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실 화물 거예요. 차종이 몇 종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고 근데 이제 차주분들 입장을 봤을 때도 저도 이제 기업 입장으로 봤을 때도 결국엔 또 기업이 살아야 운송이 또 나와요. 물류가 나오고.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나라 자체가 수출을 하는데 수입이 많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는 상하행이 항상 같을 수가 없는데 그걸 어거지로라도 맞추려면 기업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국내에 있는. 근데 그거를 어쨌든 이 윗분들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멍청하게 TV 앞에 나와서 앉아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정책은요 이러고 있으니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업을 추운 날씨 속에서 파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의 화살이 이제 서로가 아니라 아예 차라리 힘을 합쳐서 이 국가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 그 내용의 마무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안전운임제에서 다뤄봤고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모든 그 에피소드들을 조만간 라이브에서 한번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길어지니까 빨리 마무리를 할게요. 네, 이상 운송원 멘토 박병철이었고요. 제르맨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